이 박바가지의 물을 드셔보세요, 경위님. 만약 병이 나으시면 더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 오만함의 대가로 한 경찰관은 치명적인 병을 얻었다. 다행히도 이 어린 아이가 낡은 박바가지에 담긴 물 한 모금으로 그를 치유할 수 있었다. 울창한 상기댐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에 민준이라는 10살배기 소년이 살고 있었다. 민준이는 말이 없고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으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매일 아침 소년은 낡은 박바가지를 들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약수터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왜 민준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물병이나 양동이를 쓰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채소를 팔아 생계를 꾸리는 그의 홀어머니는 늘 이렇게 답했다. 그건 아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그 바가지로 떠온 물은 언제나 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민준이는 결코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그 바가지에 담긴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기도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때로는 시든 화초에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씻어주기도 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들었던 잎사귀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마치 모든 아픔이 씻겨나간 듯 울음을 그쳤다. 하지만 민준이의 평화로운 일상은 도시에서 온 김태식 경위가 마을로 부임하면서 깨졌다. 김경희는 오만하고 완고하기로 소문난 경찰이었다. 그는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사소한 일로 마을 사람들을 꾸짖었으며 게으르다고 비난하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심지어 마을 이장님조차 그의 앞에서는 솔직한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약수터에서 물을 헹고 있을 때 등산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꼬마야, 거기서 뭘 하는 거냐? 그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다.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깔끔한 제복 차림의 김경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위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저 물을 좀 뜨고 있었습니다, 경희님. 민준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산에서 나는 이 물 말입니까?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김경희가 소리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준이의 박바가지를 걷어찼다. 바가지는 멀리 날아가 두 조각으로 깨져버렸다. 담겨있던 물은 땅으로 쏟아져 숲의 뿌리 속으로 스며들었다. 민준이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연민이었다. 물은 땅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경희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곧 땅이 꾸짖을 겁니다. 김경희는 어린애의 허튼 소리라 여기며 크게 비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몸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경희가 머무는 작은 관사 주변으로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축축했다.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아도 식은땀이 흘렀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지만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피부가 마치 속에서부터 타들어가는 것처럼 검게 변한 것을 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몸에 힘이 빠졌다. 거울을 보니 눈은 충혈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목의 혈관은 검게 부어올라 있었다.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다. 마을 의원조차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그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독과 같은 병이라고만 말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목소리는 쉬었고 피부는 갈라졌으며 몸은 숯불처럼 뜨거웠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명확한 의학적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그를 받기를 거부했다.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다. 김경희가 그 어린애의 박바가지를 걷어차서 벌을 받은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오직 민준이만이 평소처럼 매일 아침 약수터로 향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새 박바가지를 닦고 있는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얘야, 그 경찰관 나리 소식 들었니? 네, 어머니. 사람들이 그분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요. 무섭지 않니?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목이 말라서 거칠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김경희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몸을 떨었다.
그의 귓가에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물은 땅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경위님, 곧 땅이 꾸짖을 겁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며 김경희는 자신의 부관에게 애원했다. 그 아이를 찾아오게. 박바가지를 든 아이.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어. 그날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금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민준이는 약수터가에 앉아 물 표면에 이는 잔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새 박바가지를 들어 천천히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김경희의 부관이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네가 민준이 맞니? 네, 맞습니다. 경희님께서 위독하시다. 지금 당장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거의 말씀도 못하실 지경이야.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양손으로 박바가지를 덮은 채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부관은 그토록 작은 아이가 마치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침착한 걸음으로 걷는 것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김경희의 관사는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약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다. 김경희의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피부는 마치 숯을 덧칠한 것 같았다. 그의 숨소리는 마치 속에서부터 불타는 사람처럼 거칠었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더욱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가 와주었구나. 김경희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경위님. 민준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산에서 떠온 물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얘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구나. 땅이 그저 경고를 한 것뿐입니다, 경위님. 하지만 땅은 또한 용서할 줄도 압니다. 민준이는 박바가지를 열었다. 그 안의 물은 유리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에 물을 조금 덜어 김경희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방 안에 뜨거운 기운이 가라앉았다. 밖에서는 다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김경희의 갈라진 피부가 진정되기 시작했고 그의 호흡은 점차 안정되었다. 부관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꼬마야, 대체 뭘 한 거니?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저씨. 민준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이 말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처음이었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깊은 죄책감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너를 포함해서. 물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경위님. 그저 사람들이 다시 맑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준이는 침대 옆에 박바가지를 놓아두고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떠났다. 그날 밤 김경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속삭이는 숲과 박바가지에서 흘러나와 미소 짓는 어린 소년의 얼굴을 이루는 물을 보았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의 고통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평온하게 느껴졌다. 관사박 나뭇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김경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았다. 피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혈관에 보이던 검은 빛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인 박바가지를 보았다. 민준이가 가져온 물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이 물은 마르지 않는구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순한 물 이상이야. 자신도 모르게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그 자신처럼 강인한 경찰이 고작 물을 보고 운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김경희는 밖으로 나가 과거에 자신이 호통쳤던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우는 것을 돕고 한 할머니가 집까지 물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저기 김경희님 아니야? 늘 화만 내던 그분이. 그래.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다. 몇몇은 그저 시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에서 민준이를 만났다. 민준이는 약수터가에 앉아 물 표면에 내려앉은 나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제복을 입지 않은 김경희가 손에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이건 너를 위한 거다. 김경희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를 위해서요, 경희님. 민준이가 미소 지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분노 속에서 살아왔어. 그물이 나를 살렸다. 민준이는 꽃을 받아 잠시 바라보았다.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경희님의 마음이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 물이 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거지? 경희님께서 믿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은 그저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믿음을 따를 뿐입니다. 김경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 그들 위로 우거진 나뭇잎을 적셨다. 민준이는 박바가지를 들어 빗물을 받았다. 보세요. 경희님. 비는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아마도 이것이 경희님의 마음에 내리는 첫 비일 겁니다. 김경희는 눈을 감고 빗물이 자신의 얼굴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그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모든 부담과 오만이 빗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다. 멀리서 번개가 치며 하늘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마을 동쪽에서 빗줄기를 뚫고 붉은 불빛이 타올랐다. 불이야! 쌀 창고에 불이 났다. 길에서 누군가 외쳤다. 주민들은 공황에 빠졌다. 그들은 양동이와 젖은 천을 들고 달려갔다. 하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커졌다. 이상하게도 거센 비가 내리는데도 불은 마치 하늘에 도전하듯 꺼지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김경희는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행동하라고 재촉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불길은 볏짚 지붕을 삼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모두 물러서세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김경희가 외쳤다. 물이 소용없습니다. 경희님. 한 주민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몇 번이나 물을 부었지만 불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혼란 속에서 김경희는 고개를 돌렸다. 자욱한 연기와 붉은 불빛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작은 박바가지를 든 민준이었다. 민준아, 이리 오면 안 돼. 위험하다. 김경희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는 차분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불 또한 땅의 일부입니다, 경희님.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법을 잊었을 뿐이에요. 민준이는 불길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박바가지에 빗물을 받았다. 그리고 작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불길이 아닌 땅에 그 물을 부었다. 얘야, 왜 불이 아니라 땅에 붙는 거냐? 땅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경희님, 불에게 화낼 자리를 내준 것은 땅이니까요. 모두가 침묵했다.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초 후 소용돌이 치던 바람이 불었다. 불타는 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불길이 하나씩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안개처럼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뿐이었다.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양동이로 퍼붓는 물로도 끌 수 없었던 불이 어린아이의 작은 박바가지 물로 꺼진 것이다. 김경희는 떨리는 눈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얘야? 민준이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물에게 말하는 법 대신 듣는 법을 배운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숲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세차게 내리던 빗소리는 어느새 나뭇잎 위로 부드럽게 노래하는 소리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민준이는 며칠 동안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김경희는 자신과 그 아이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느꼈다. 화재 이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다. 민준이가 사라진 것이다. 7일이 지났지만 박바가지를 들고 다니던 그 작은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늘 물을 쳤던 약수터는 이제 고요했다. 그곳에서 항상 지저귀던 새들마저 함께 떠난 것 같았다. 김경희는 불안했다. 매일 아침 그는 숲가로 가서 아이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축축한 흙 위에 남겨진 작은 발자국뿐이었다.
그 발자국은 이제 평소보다 더 맑아 보이는 약수터 근처에서 끊겨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곳을 지키는 듯했다. 민준아, 어디 있는 거니?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민준이가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아 산으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저 물소리를 따라 떠돌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보름달이 하늘에 걸린 어느 날 밤, 김경희는 홀로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이가 예전에 두고 갔던 박바가지, 그의 관사에 남은 유일한 유품을 챙겼다. 풀벌레 소리가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젖은 흙과 이끼 냄새가 짙어졌다. 그때 갑자기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앞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약수터 방향이었다. 물은 속삭이고 땅은 숨쉬네. 마른 것은 젖고 노한 것은 풀리네. 김경희는 무릎을 꿇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물 표면에 마치 자신을 부르듯 평온하게 미소 짓는 민준이의 얼굴 그림자가 비쳤다. 민준아, 김경희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를 찾지 마세요. 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옮겨갈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감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경희님, 그저 계속 흐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지며 물 표면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김경희는 손에 든 박바가지를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그 안으로 떨어져 성스러운 약수와 섞였다. 다음 날 아침, 그 약수터는 갑자기 작은 강이 되어 마을을 가로질러 흘렀다. 예전에 메말랐던 밭과 논의 맑은 물을 대주었다. 사람들은 그 강을 민준의 강이라 불렀고 그 물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기적 너머에 김경희는 그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삶의 의미 자체에 대한 무언가였다. 세월이 흘러 민준의 강은 이제 온 마을의 축복이 되었다. 농작물은 무성하게 자랐고 가축들은 건강했으며 아이들은 매일 오후 강가에서 뛰놀았다. 하지만 김경희에게 그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는 종종 강가에 앉아 민준이의 박바가지를 손에 든 채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바가지 안에 강물을 조금 담아두었다. 물은 맑았지만 들여다볼 때마다 그 표면에는 평온하게 미소 짓는 민준이의 얼굴이 비쳤다. 너 아직 여기 있구나. 얘야. 김경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다. 바람이 평소보다 차갑게 불었고 바가지 안의 물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잔잔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민준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경희님. 경희님 자신 안의 물소리는 들어보셨나요? 김경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부드럽게 흐르는 물소리뿐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얘야? 예전에 저를 치유했던 물은 숲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침내 마음을 열 준비가 된 경희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네. 물은 그저 일깨워줄 뿐. 치유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물이 박바가지 안으로 떨어져 그 안에 물과 섞였다. 작은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일어났던 모든 일, 그 모든 기적은 그저 자연이 말하는 방식이었던 거구나. 네, 경희님. 때로 땅은 비를 통해 말하고, 때로는 불을 통해, 때로는 어린 아이를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희님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은 정적을 남기며 서서히 사라졌다. 다음 날, 김경희는 새로운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마음이 평온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분노와 오만이 강물에 녹아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민준이가 말없이 가르쳐 주었듯 마을 아이들에게 물과 자연, 그리고 선함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집집마다 작은 우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더 이상 물 부족을 겪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결코 목마르지 않았던 작은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준의 강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이 싹튼 진심을 시험하려는 듯했다. 건기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찌는 듯한 더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땅은 바싹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민준의 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때 맑게 흐르던 물은 이제 바닥에 미끄러운 돌멩이들을 드러내며 느리게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다. 그들은 기적이 끝날까봐 두려워했다. 물이 사라지고 있어. 민준이가 우리에게 화가 난 걸까?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지 않아서일 거야. 김경희는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차올랐다. 그날 밤 그는 거의 마른 강가에 앉아 이제는 텅 빈 박바가지를 손에 쥐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며 비가 내리기를 바랐지만 뜨거운 바람만이 불어왔다. 민준아, 아직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그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정적만이 흘렀다. 아무 소리도, 아무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마른 나뭇잎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그의 손에 들린 박바가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바가지 바닥에서 맑고 투명한 물 한 방울이 솟아나 달빛 아래 반짝였다. 그 작은 물방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물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경희님. 그저 인간이 감사하는 법을 잊었을 때 숨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강이 마르는 것은 하늘이 울음을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감사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잘못이었구나.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희님. 그저 잊었을 뿐입니다. 김경희는 말이 없었다. 그는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남은 물을 두고 다투며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다. 과거에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공동체 의식은 잊은 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바가지를 들고 마을 한가운데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모아 큰 소리로 말했다. 과거에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물을 얻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린아이의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왔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흐르고 베풀고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젊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물동이에 있던 물을 조금 덜어 땅에 뿌렸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뒤를 따랐다. 침묵 속에서 메마른 땅이 다시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숲 쪽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경위는 다시 살아난 강물을 감격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았구나. 얘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물은 그저 인간이 감사하는 법을 기억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의 손에 들린 박바가지가 달빛을 반사했다. 그리고 그 표면에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경희가 땅과 민준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